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20번째, 드디어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20번째, 저 나름대로 칭찬해주고 싶네요. 20번째 에피소드까지 드디어 올 수 있었다는 거. 오늘 그 20번째 이야기, 건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재림교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많은 일을 겪어야 했죠. 남북전쟁에서 전투원이 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참전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개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교단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그러던 중 재림교회는 완전한 평화주의와 전투에 참여하자는 생각의 중간 개념, 비전투 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살생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라를 섬기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고 동시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예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대 가는 것 대신에 돈을 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비전투 요원으로 특별히 의무병으로 참전하는 것을 권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리뷰지는 육군병원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리뷰지가 이런 글을 허락한 이유는 병역 대체비를 낼 수 없는 이들이 군인 병원에서 의료 봉사자로 병역을 대체해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이 글에는 평소에 병원에서 일어나는 하루의 일과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7시, 점심은 정오에, 그리고 저녁 식사는 6시, 이런 내용이었죠. 저녁 9시에 간호사들의 근무 시간이 지나면 소등이 된다고 하면서 더하기를 이 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트 근무를 하는 이들과 침묵이 병원을 뒤덮는다. 이 어두운 저녁 시간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고독함이 뒤덮는다. 죽음과 같은 고요함, 그 와중에서도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지만 병원은 그 와중에서도 고요함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 고통으로 가득 찬 병원, 조용히 그리고 아무런 불평 없이 전우를 돕는 이들, 전쟁터에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며 전투에 임했던 영웅들은 이곳에서 서로를 돌보는 영웅임에 틀림없다. 만일 청취자분들 중에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800년대 중반의 병원 상태를 기록한 이 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믿을 게 못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이 글을 쓴 분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아닐까요? 이 전쟁터에서 영웅처럼 싸웠던 이분들이 병원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전쟁에 임했던 것 같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의 의료원의 상태, 병원의 상태는 알려진 바대로 굉장히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새로 만들어진 찜통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룩이 가득했던 이불을 삶는 데 사용하던 찜통들을 요리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또 의료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의사 선생님들, 닥터들.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훈련과 의대, 훈련, 이 레지던시, 인턴 이런 거를 하고 의사가 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군대에서 의사라 함은 자기 자신이 의사라고 하면 의사가 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만일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좋은 징후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당시에는. 정말 끔찍하죠.
저는 이런 거 상상만 해도 좀 소름이 돋고 그런데, 그래서 고름이 나오는 환자가 있으면,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는 환자가 있으면 그 고름을 거지에 묻혀서 상처에 아무 반응이 없는 다른 환자의 상처에 발라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았다고 하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당시에 화장실, 우리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화장실, 우리말로 퍼세식 화장실이었는데요. 많은 화장실들이 이 식수로 쓰이는 물가에 매우 가까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당시에 총상이나 다른 전투에서 다치는 일이 있다면 대부분 이 절단 수술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북부군의 실태를 보면 만일 전투에서 팔이나 다리에 부상을 당하면 약 20% 경우에 절단하는 것으로 치료를 했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감사하게도 절단 수술을 받은 분들의 한 75%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하죠. 단 이런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만일 여러분들이 절단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방에 들어가면 요즘처럼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깨끗한 수술방이 아닌 전에 수술한 환자의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수술방을 청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하죠.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발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전쟁을 치르면서 의료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긴 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가들은 현대 의술과 구식의 의술을 연결시켜주는 시기로 남북전쟁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구식 의술이라 함은 피를 더 많이 흘려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했던 의료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구토하게, 토하게 만드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수은을 치료약으로 사용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부군에서 대령으로 참전했던 일라이 릴리라는 사람은 전쟁 후 처음으로 제약회사를 차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보다 지금 현재 제약 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드물 정도이죠. 두 번째 신안 각성운동 후에 많은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예제도 철폐, 교회의 개혁, 그리고 건강개혁이 많은 관심을 받았죠. 남북전쟁이 건강에 대한 개혁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을 통해서 의료 지식, 기술, 제약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자신들의 치료 방식이나 의료 상식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기록을 살펴보면 남북전쟁의 전사자의 3분의 2 정도가 전투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터에서 죽는 것보다 전투에서 다쳐서 병원에 가면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더 높았던 것이죠. 어쩌면 전쟁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당시 병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림교인들 역시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863년 재림교회가 조직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엘렌 화이트는 건강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엘렌 화이트는 기록하기를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되는 이상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했죠. 엘렌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 사이에는 매우 신비하면서도 놀라운 연관성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활기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엘렌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이 인식, 건강에 대한 이해, 무엇을 먹고 뭘 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고 몸과 마음이 둘 다 건강해야 건강한 것이다 라는 이런 관점인 것이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엘렌 화이트는 창조주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원칙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 창조주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에 엘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간직해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건강에 대한 이상을 본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인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재림교인들을 알고 계신다면 그중에 채식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식을 하는 것이 재림교인이 되는 조건이나 구원을 위한 법은 아니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재림교회가 중요하게 받아들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863년에 엘렌이 본 이상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나열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절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엘렌의 이상은 절제라는 개념의 의미를 확대했습니다. 절제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해야 한다. 또한 엘렌 화이트는 주위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늪이 많은 지역에 사는 것은 병이 들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이었죠. 햇빛을 쏘는 것 중요하다. 운동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많은 설탕을 섭취하는 것은 나쁜 버릇이다. 신선한 야채나 과일들을 고기보다 많이 먹어야 한다.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타난 정결한 짐승들을 먹어야 하고 돼지고기 섭취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에 중독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모든 일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재림교회의 재림 운동을 일으킨 선구자들에게 적당히 일하고 꼭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것만큼 이상하게 들렸던 엘렌의 주장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과로에 찌들어 있었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여기 있는 리스트를 보면 다들 의아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어딜 가나 어느 병원을 가나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강 원칙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으니 말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가진 의료 상식은 불행히도 매우 달랐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병에 걸리기에 고기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맑은 공기의 중요성을 몰랐고 많은 환자들이 어두운 곳에 병실을 잡고 있게 했다고 전해지죠. 이 정도 되면 할 말 다 한 거죠. 당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올리버 웰덴 홈즈, 이 사람은 당시의 의료 수준의 상태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의학적인 지식들과 기술들을 저 바다로,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는 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도 그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좀 고생을 하겠지만 말이다. 어떻게 보면 좀 썰렁한 농담일 수 있겠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그 정도로 당시의 의료 수준이 낮았다는 이야기죠. 당시의 수술 집도의가 수술로 반 이상의 환자를 살릴 수 있으면 매우 훌륭한 의사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병원에 간다 하면 거의 초상집인 것이죠. 당시의 의료 수준은 과연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엘렌이 본 이상은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다 하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의 내용을 듣고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본인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당시에 받아들여졌던 의학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반대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엘렌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의 내용이 너무나도 새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 좋다. 이 정도는 알려진 사실이었죠. 1800년대 초반부터 건강개혁을 부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당시 미국에 우리는 실버스터 그레이함이라는 장로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건강개혁에 대해서 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1794년에 태어나서 1851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 목사님은 채식에 중점을 둔 식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레암 목사님은 몰랐지만 그분의 건강개혁에 대한 부르짖음은 재림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레암 목사님의 식사 방법의 거의 첫 번째로 그레암 다이어트 이 식사 방법이 거의 첫 번째로 알려진 건강개혁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레암 목사님은 1830년대 당시에 그레암 식이요법, 그레암 다이어트라고 했죠. 이것으로 미국에 널리 알려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건강개혁은 이랬다고 하죠. 술을 끊어라. 목욕을 자주 해라. 양치를 매일 해야 한다. 신선한 음식,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가공된 음식을 줄여라. 채식을 해야 한다. 매운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통밀을 먹어라. 아마도 미국에서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이 목사님은 후추를 정말 싫어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라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후추를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통밀로 만든 수제비에 아니면 통밀로 만든 국수를 후추도 없이 먹으려고 했던 것은 좀 고달팠던 기억으로 남죠. 그러게 이 그레암 목사님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레암 목사님은 요리책을 출판했고 각 도시마다 그레암 식단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을 식당처럼 꾸며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레암 목사님의 식단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레암 목사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학 잡지를 만들어서 출간했고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식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암 목사님이 남긴 건강개혁의 불씨는 많은 이들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졌죠. 어쨌든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레암 크래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캠핑이나 야외에서 이 bonfire, 이 불멍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이제 불멍의 시간을 가질 때 이 s'more라고 합니다. s'mores. 이 크래커 사이에 불에 녹인 마시멜로우와 초콜릿을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싸먹는 것이죠. 이 그레암 크래커도 이 그레암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크래커 자체도 맛있지만 상당히 달아서 만일 그레암 목사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매우 불쾌히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크래커를 그레암 크래커로 부른다는 간단한 상식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암 목사님이 직접 재림교회의 건강개혁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역사적인 근거 혹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림교회가 건강개혁을 추구했던 시간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영향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채식주의자로 이야기했었던 우리 조셉 베이츠,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레암 목사님의 말을 많이 인용했죠. 그 인용한 내용들을 보면 왜 커피를 끊어야 하는가, 왜 차를 마시는 것을 그만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경우에는 전에 건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었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상의 내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상을 봤다고 하면 훨씬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야 라는 거랑 내가 이상을 봤어, 좀 더 심각하잖아요. 재림 성도들이 건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단번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긴 시간을 들여서 토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거기에 더해서 커피와 차를 마시지 말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은 쉽게 오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조차도 많은 이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전해지죠. 또한 엘렌 화이트과 돼지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재림 신도들이 엘렌 화이트에게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엘렌은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들은 채 만채 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건강개혁에 관한 이상을 본 후로는 엘렌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고민했고 결국에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엘렌에게 식단을 바꾸는 것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 조셉 베이츠,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셉 베이츠는 거의 40년 전부터 이미 술과 차를 끊고 건강 원칙에 따라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본인에게? 굉장히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개혁에 관한 일에서는 항상 조셉 베이츠가 앞장을 섰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있어서도, 건강개혁에 있어서도, 그리고 노예제도 반대에 있어서도 항상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죠. 조셉 베이츠. 정말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그레암 목사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재림 성도들에게 끼친 영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켈로그 선생님의 아들이 그레암 목사님의 제빵하는 레시피를 가지고 그래놀라 바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 후에 미국 사회에서 그래놀라 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시간이 지난 후 잊혀진 듯 했지만 1960년대부터 다른 재림교회 건강식품 사역을 하던 이들로 인해서 다시금 그래놀라 바가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의 건강식품 사업, 건강개혁 사업에 재림교회가 끼친 영향, 매우 큰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 모든 것들, 좋은 아이디어들이 건강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개혁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건강개혁이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소개해야 하는 하나는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고 엘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렌 역시 이상을 하나 보았다고 해서 갑자기 자신이 의료 전문가나 영양 전문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엘렌이 의학에 대한 책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그럴 이유가 없었죠. 이 건강개혁에 관한 이상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렌은 한 의사선생님, 재림신도였던 의사선생님, 레이라고 불렸던 의사선생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딘가를 여행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재림교인 의사라 함은 전에 있었던 아무나 하는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의대를 나오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사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렌은 이 의사 선생님 앞에서 감히 건강개혁에 대한 이상을 본 이야기를 하기를 망설였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본인이 이상에서 봤던 내용들이 자기도 모르게 섞여서 나왔었나 봅니다. 이야기를 듣던 레이 선생님은 제임스와 엘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이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레이 선생님은 자신이 보는 의학 전문 잡지를 보여주면서 엘렌이 하는 이야기들, 당신이 이상에서 봤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잡지에 실린 글에 똑같이 나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엘렌 화이트이 이야기한 건강 상식에 대해서 뭔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아마도 엘렌 화이트이 시간을 내서 의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책을 읽은 다음에 이상을 봤다고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레이 의사 선생님에게 엘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줍니다. 저는 의학에 관련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간단하죠. 일단 엘렌이 봤던 이상, 이 이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통 엘렌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상을 보기 시작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이들은 엘렌 화이트이 건강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또 건강에 대한 이상을 봤다는 내용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렌이 만일 이런 내용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엘렌만큼 준비되지 않은 사기꾼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엘렌이 얻을 만한 이익이 전혀 없었죠. 그것으로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존경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엘렌에게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엘렌 자신도 그렇게 건강 문제에 신경을 쓰던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약 레위기를 읽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엘렌은 이런 주장이 너무나도 극단에 치우친 주장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죠. 시간을 따라서 보면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180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엘렌은 자신이 본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엘렌이 건강에 대한 이상을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나 자신이 말한 내용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 이 언행일치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식단이나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죠. 엘렌은 기록했습니다. 나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엘렌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빈혈 증상이 오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엘렌은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고기를 먹지 않으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에 오늘처럼 콩으로 만든 단백질 대체 음식이나 두부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채식으로 식단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럼 뭘 먹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즘처럼 무슨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에 가서 채식 식단이나 요리책, 심지어 비건 레시피까지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계절별로 나오는 채소들도 다르고, 요즘처럼 이 과일은 이 나라, 저 과일은 저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즉시 있는 곳에서 구해다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엘렌은 고백했습니다. 엘렌은 자기 스스로를 재촉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버터도 먹지 않고 또 더해서 원래 안 좋아했던 음식들도 안 먹었겠죠. 엘렌은 스스로에게 야채를 먹어야 돼, 야채를 먹어야 돼 하고 잔소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 야채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엘렌은 기록했습니다. 난 너무 허기졌다. 난 정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 되면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한다. 난 이제 고기 안 먹을 거야. 아주 간단하게 먹거나 아니면 안 먹거나. 내가 식단을 바꿨을 때 정말로 심각한 갈등과 고뇌를 겪어야 했다.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자기 관리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죠. 엘렌 화이트이 그렇다고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엘렌은 필요한 때 고기를 조금씩 먹었다고 알려져 있죠. 1870년대에 엘렌은 남편과 아들과 함께 콜로라도의 황무지를 지나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떤 곳에서 한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누군가 필요한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 했죠. 정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콜로라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에서 엘렌의 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오리와 사슴을 잡아서 먹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엘렌 화이트이 채식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극단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죠. 엘렌 화이트는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했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와 원칙은 아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중요히 여겼던 원칙은 건강이었습니다. 채식은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이라고 봤던 것이죠. 엘렌은 기록했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6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죠. 나는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고기 맛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대부분 고기를 먹고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아왔을 때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문제를 극단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철저한 주장을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나는 결코 느끼지 않고 있다. 내가 말한 것은 의무감에서 말해왔으나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조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다른 사람의 양심이 될 이유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돼지고기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재림교인들은 돼지고기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음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셉 베이츠는 이미 이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전부터 채식을 해왔던 조셉 베이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봐,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반 정도나 50%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며 건강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한 인간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방면에 고루고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이런 전체적인, 이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개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건강개혁이라고 부르지 엘렌 화이트 식단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개혁이 항상 병을 달고만 살았던 재림 신도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자신과 가족들이 건강개혁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렌은 자신의 가족과 J.N. 앤드루스 그리고 다른 재림 성도들과 뉴욕주 댄딜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잭슨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한 중요한 요양원 같은 곳이 있었죠. 잭슨 의사 선생님은 아주 혁신적이면서도 새로운 수치료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그레암 목사님의 건강개혁 운동과 맞물려서 자주 목욕을 하고 수치료를 함으로써 간단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는데 엘렌은 그곳에 가서 직접 견학하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일단 수치료 자체가 무슨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말로 형편이 없었던 의료 지식 때문에 수치료가 여러모로 돋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의료 상식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당시에 수술을 거치면 거의 반 이상이 살아나올 수 없는 현실에서 수치료를 받고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혁신적인 치료라고 받아들여졌음에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잭슨 선생님의 열린 마인드가 성공의 한 몫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목욕이 치료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잭슨 선생님은 맑은 공기, 충분한 햇볕을 쬐고 규칙적인 운동, 매일 양치를 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을 권장했죠. 수치료를 받는 것, 목욕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은 잭슨 선생님의 이런 치료 방법에 좋은 인상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잭슨 선생님이 하는 모든 것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부분에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레이 의사 선생님을 보내서 잭슨 선생님과 함께 일하면서 이런 원칙을 배우도록 했죠. 엘렌이 그 어려운 식생활 개혁을 해나갈 때 어느 순간이 지나자 나름대로 적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기지지는 않게 되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 엘렌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65년 1월 건강에 대한 이상을 본 지 거의 2년이 지났을 때였죠. 엘렌은 건강에 대해 기록한 여러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엘렌이 기록한 것, 직접 기록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당시 치료법으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고 건강개혁에 대한 이상에서 본 내용과 같은 원칙을 강조해서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레시피나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포함시켰죠. 밥을 어떻게 짓는지, 통밀죽, 호박파이, 그리고 역시 그레암 과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레암 목사님의 영향이 있었다고요. 이 12명의 요리사가 직접 이런 건강 레시피로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거기에 자신들의 소감을 넣어서 책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체험해보는 이 위원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참석하고 싶다는 이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건강개혁을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널리 퍼졌지만 건강개혁 자체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1865년 44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의 건강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렌이 제임스를 돌봤지만 결국에 러폴과 다른 이들과 함께 제임스를 잭슨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던 그 수치료 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몇몇 재림 신도들은 엘렌이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이 남편을 그곳에 데려간다라는 말로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엘렌은 기도하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당시에 가능한 최고의 의료 정보와 치료 정보를 무시하지 않았죠. 엘렌 화이트에게 당시 최고의 의료 기술이 있는 곳은 잭슨 선생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과로에 쩌들어 있던 러포로와 다른 지도자들도 역시 자신들의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것이 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적당히 일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로는 과식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여튼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잭슨 선생님이 어떻게 수치료 의원을 운영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생각하게 되었죠. 이거 우리도 해야겠는데? 1866년 어느 상쾌한 안식일 아침,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의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하지만 그 안식일, 제임스는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1년이 지나도록 한두 시간밖에 못 잤었는데 말이죠. 시간으로 따지자면 엘렌 화이트이 건강개혁에 대한 이상을 본 지 거의 3년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생활 개선을 하고 제임스의 회복을 지켜본 엘렌은 이번에는 이상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무언가 아주 제대로 실천에 옮겨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건강기별은 재림교회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재림기별의 오른팔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인쇄물의 레시피나 건강 식단을 인쇄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림 기별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직의 건강개혁과 건강기별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죠. 무언가 이게 좋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조직적으로 건강기별을 전하기 위한 장치, 계획, 조직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잭슨 선생님이 운영하는 곳처럼 몸이 아픈 이들이 가서 회복하고 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잭슨 선생님의 운영 방식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고 뭔가 재림교회만의 특별한 접근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몸과 마음이 피곤하는 이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고 재림기별의 깊은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접근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자는 게 아이디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아님 다르게 얘기하면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전체 교단이 거의 4,00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생각했죠.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일단 제임스는 뇌졸중에서 서서히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시간 합회 합회장이었던 존 러포로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러포로는 기도해보겠다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나섰다고 하죠.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러포로는 J.P. 켈러를 찾아갑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이 대화를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Hey 켈러, 당신이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죠? 그 자리에서 러포레가 가지고 있던 종이에 당시 돈으로 500불을 적었다고 합니다. 켈러는 여기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후 여러 재림교회 신도들의 후원이 이어졌고 이렇게 엘렌 화이트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4개월 만에 현실로 다가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잡지를 출간하게 됩니다. 이름은 건강개혁자, 영어로는 Health Reformer라고 불렸고 이 레이 의사 선생님이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이 레이 선생님은 나중에 Western Health Reform Institution이라는 곳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죠.
어쩌면 요양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곳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레이 선생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당시 돈 2만 5천 불을 들여서 더 큰 건물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몇 달 안에 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렌 화이트이 이 일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반대한 것이죠. 신기하게도 엘렌으로부터 시작된 건강개혁 운동이 엘렌이 하고자 했던 템포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 간 것이죠. 엘렌이 걱정한 것은 이 건강개혁을 바탕으로 시작된 일이 너무나도 비즈니스, 사업의 성격을 가진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죠. 엘렌은 이곳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돈을 낼 수 없는 환자들에게 다시금 투자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이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것이 큰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개혁자들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아주 짧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렌은 이미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안에 개혁이 일어나길 원했고 그런 방법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건강개혁의 혁신적인 지도자가 되길 원했고 그 후에 교회는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역, 교육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신교 교육 시스템을 가진 교단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재림에 대한 기별로서 시작된 밀러 운동에서 대실망을 거쳐서 하늘성소, 재림전 심판, 제7일 안식일 기별, 교회 조직을 거쳐서 건강개혁에 대한 기별까지 이제 이야기들이 아주 흥미진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대총회장 제임스 화이트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에피소드를 자세히 들으신 분들, 몇몇 분들은 아니 방금 전에 그 사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할 얘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린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죠.